네,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미국 정부가 발표한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금, 현금 지원 규모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를 증권부의 김대현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오후쯤 들어서 이제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9조 원 규모의 현금을 지원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삼성전자의 6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9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그리고 대만 기업인 TSMC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네. 하지만 이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로만 보면 셋 중에 삼성전자가 1등인데요. 인텔이 8.5%, 그리고 TSMC가 10.2%인 데 비해 삼성전자는 14.2%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통큰 지원을 결정했는데요. 실제로 이 반도체 및 과학법이라고 하죠. 칩스법에 따라 첨단 반도체에 배정한 보조금 280억 달러 중 77%에 달하는 금액을 새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네, 이 미국은 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20%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저 목표가 무서운 거죠. 20%를 자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최첨단 반도체가 미국으로 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그래도 삼성이 지원 규모가 좀 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삼성은 그러면 미국에 이제 공장 짓는 게 탄력이 좀 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이 미국 투자 규모를 17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65조 원이 넘는데요. 미국 정부의 통큰 베팅에 화답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2022년부터 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추가로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한 곳 더 건설하고 연구개발 전용 팹과 패키징 시설 등도 세울 예정입니다. 그중 첫 번째 공장에선 이 내후년부터 4나노미터와 2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공장에서는 오는 2027년부터 첨단 반도체를 양산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이 오스틴 공장을 확장해서 미국 국방 안보 부처를 위한 맞춤 주문형 반도체를 제조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이번 보조금 지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하고 달리 유일한 종합 반도체 회사 아니겠습니까? 평가가 어떻게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이 턴키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일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뜻합니다. 이 원스톱 서비스가 현재 고객사를 공략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특히 앞으로 이 인텔과 TSMC 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반도체 불량품이 적어야겠죠.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TSMC와의 수율 격차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반도체 업황이 회복하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속속 10만 원대로 올리고 있는데요. 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이후에 목표 주가 컨센서스가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투자도 당연히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로 나아가는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다만 이 어제와 오늘 이 중동 정세의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외국인도 19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이 장 초반 20분 외국인은 70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현재 주가도 이 8만 선이 되게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SK증권은 이 삼성전자 미국 공장 보조금이 확보되면 상향된 투자 금액과 함께 투자 재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더불어서 이 멈췄던 국내 디램 신규 투자도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목표가들은 뭐 11만 원, 많게는 뭐 12만 원까지도 나오던데요. 지금 현재는 8만 전자가 조금 위험한 상황까지도 시장 상황은 흐르고 있네요. 9만 원부터 좀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인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중동 불안이 강화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율과 뭐 달러 강세부터 시작해서 유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항공업계에 대한 조금 우려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겹악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항공주가 일제히 내림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제주항공 등 모두 장 초반 약보합권에 머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고환율의 고유가까지 악재가 연이어 덮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있습니다. 항공사는 이 리스비와 유류비 등을 모두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비 부담까지 커진 겁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년 5개월 만에 1,380원대를 돌파했죠. 오늘도 1,389.9원에 개장하면서 이 1,400원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유가가 추가로 상승할 경우에 원달러 환율 역시 1,400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하이투자증권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이 배럴당 9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원달러 환율 고점이 이 1,400원대 진입도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유가와 이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오르면 국내 주식시장과 경기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에 유가와 고환율이 실적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1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WTI 가격이 장중에 87.67달러까지 올랐는데요.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5개월 만에 92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서거나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중동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국제 유가가 120에서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 항공사들은 올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3조 9천억 원 그리고 5천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1년 전보다 21%, 18% 늘어난 수치입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내기도 했는데요. 올해 역시 이를 뛰어넘는 후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항공업계와 증권업계 관계자들 모두 유가와 환율 움직임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여름 성수기를 코앞에 뒀지만 현 상황은 외화 부채가 많은 항공주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조금 실적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개박제를 또 항공업계가 어떻게 돌파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이제 워낙 유가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유류세 인하를 2개월 더 연장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항공업계에 좀 영향을 미치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새로운 정책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항공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우선 정부는 어제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오는 6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이 벌써 9번째 연장입니다. 이 휘발유 유류세는 25% 그리고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한 건데요.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 항공주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긴 어려워 보입니다. 애초에 국제선은 이 항공유가가 비과세 항목이라서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없고요. 이베스 투자증권은 이 정부의 정책이 위험 정도를 줄이는 것뿐일 뿐 글로벌 경기가 회복해야 하고 또 물동량을 자극하는 이슈가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항공업계는 조금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증권부의 김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